EU 에코 디자인 규정과 디지털 제품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계 경제 축이 미국과 EU죠. EU. 근데 EU가 보면은 면적의 미국 절반도 안 되는데 인구는 30% 정도 많거든요. 27개국으로 되어 있는데 EU는 국경을 이 강 같은 경우 이게 다뉴브 강이라고 하는 건데 7개국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물하고 대기가 맞닿아 있다 보니까 국경이 맞닿아 있다 보니까 환경 규제를 동일하게 세게 하지 않으면은 한 나라가 사고 치면은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니까. 그래서 EU가 사실은 이 환경을 규제를 앞서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ESG라는 게 워낙에 범위가 넓은데 EU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EU 중에서도 ESPR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서도 DPP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아까 솔루션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솔루션을 그 DPP 솔루션을 지금 이제 뭐 기획하고 있는데 아직 솔루션이 나온 건 아니고요. 나온 건 아니고 제가 볼 때 솔루션 개발은 사실은 금방 저희가 솔루션을 뭐 벌써 20년 이상 만든 업체이기 때문에 솔루션 개발은 금방 할 수가 있는데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솔루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컨텐츠하고 이거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건데 그래서 오늘은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DPP 101이라 생각을 하시고 제가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에코 인더스트리얼 파크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환경 오래 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여수 산업단지에서 그러니까 A 공장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 B 공장의 원료로 활용될 수가 있는 거죠. 유틸리티 같은 것도 남는 거는 저쪽에 주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 산업단지 전체로 웨이스트가 없는 이런 걸 만들어 보자고 하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EU에서 가져온 거죠. 컨셉을. 이런 걸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이 에코 디자인이나 이런 게 그냥 하늘을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런 시도들이 사실은 축적되어 오면서 이런 게 생긴 건데 2009년도에 에코 디자인 지침이라고 이게 나왔죠. 그러니까 아까 그 박 대표님이 말씀하신 지침이 있고 규정이 있는데 그죠? 지침은 디렉티브라고 하는 거고 규정은 레귤레이션이죠. 디렉티브는 뭐냐 그러면 글자 그대로 가이드인데 지침을 주면은 각 국가가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각 나라 법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침은 미니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침에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 5%를 하라 그러면 최소한 그 이상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레귤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냥 법이죠. 유럽이 따라야 될 이런 법인데 에코 디자인 같은 경우는 과거의 지침이 이 레귤레이션으로 바뀌어가지고 최근에 이게 안 되네. 7월 18일 날 발효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DPP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법은 프레임워크 법안이라고 그래요. 프레임워크 법이라고 뭐냐면 우리도 이제 화평법, 화감법 하면은 법은 그냥 선언만 해놓고 유독물질이다 그러면 법에 유독물질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고시가 있는 것처럼 이 규정은 규정이 있고 실제로 세부적인 거는 여기 이제 뒤에 보면은 그 위임법 델리게이티드 액트라고 그래가지고 별도로 법을 만들어라. 누가 만드냐 여기 잘렸네. 유로피언 커미션 유럽 위원회에서 법을 만들으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이 법안 법령 규정 4조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에코 디자인 요구 사항이 있고 또 그 적합성 평가 절차라든지 이런 요구 사항들이 있고 에코 디자인 요구 사항에 보면은 정보 요구 사항과 성능 요구 사항이 있고 정보 요구 사항에 보면 DPP와 우려 물질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DPP가 정의되어 있다. 아티클 4에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왜 이 에코 디자인 규정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를 통해 가지고 16가지가 있습니다. 법 제5조에 보면 이 16가지 어떤 이런 측면들, 뭐 이렇게 가보 풋프린트도 있고 재사용성 업그레이드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게 되겠습니다. 마일스톤을 보면은 발효가 됨과 동시에 그러니까 발효가 됐으니까 기존 지침은 사실은 폐기가 되는 게 맞는 거죠. 폐기가 되는 게 맞는데 이게 갑자기 지금 우리로 치면 시행령, 시행규칙도 없는 상황에서 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폐기는 하되 여기 보면은 에너지 관련 제품은 2006년 말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까지는 기존 지침을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SPR 발효 후 9개월 동안 워킹 플랜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제품을 먼저 할 거냐 하는 것들을 이 확정된 게 아니고 지금 정하게 되어 있는 거죠. 내년쯤 되면은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DPP에 앞서가지고 여기 리치는 많이 들어보시죠. 리치. 이게 화학물질 하면 이제 나오는 게 리치인데 이게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리치라고 하는 게
그 핵심이 노 데이터, 노 마켓이거든요. 그러니까 EU 영내로 들어오는 화학물질에 대해 가지고 이 데이터가 없는 것들은 유통을 시키지 말자 그래가지고 모든 화학물질을 등록을 하고 평가를 받아가지고 하라고 하는. 결국 사실은 데이터를 다 내놓으라는 얘기인데 이게 2006년도인데 재밌는 게 얘들은 그 리치를 그러니까 화학물질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에카라고 그래요. 유러피안 케미컬 에이전시라고 그래가지고 이 화학물질 청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화학물질을 관리하는데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ESPR이 그러니까 이 리치라고 하는 게 물질에 대한 걸 규제를 했다고 그러면 이게 물질뿐만이 아니고 제품, 모든 제품에 대해 가지고 명세를 내놓으라고 하는 게 바로 이 DPP가 되겠습니다. DPP의 용어가 이제 아까 이게 법안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2조에 보면 용어들이 막 잔뜩 나오는데 중요한 게 이런 거죠. 프로덕트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고요. 프로덕트라는 개념이 나오고 프로덕트 중에서도 밑에 보면은 리퍼비싱, 리매니팩처링 그래가지고 리사이클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풋프린트가 나오고 이코노믹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이코노믹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얘기가 결국은 제품의 이 주기, 생애 주기, 생산부터 이런 주기 동안 제품과 관련된 이런 그 관계자들, 생산자도 있고 수입자, 그 다음에 딜러 이런 사람들을 다 이코노믹 오퍼레이터라고 정의를 하고 또 이와 별도로 인디펜던트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결국은 이 DPP에 대한 이런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사람은 이 이코노믹 오퍼레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DPP의 제일 중요한 개념은 데이터 캐리어하고 유닉 프로덕트 아이덴티파이어죠. 우리가 저기 QR코드 찍으면 이제 딱 사이트 가가지고 컨텐츠를 보듯이 모든 제품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프로덕트 아이디를 부여해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 캐리어라고 하는 게 뭐 QR이 될 수도 있고 아래 그 무슨 바코드 같은 게 될 수가 있고 그런 게 이 데이터 캐리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예시인데 DPP에서 핵심은 탈중앙화입니다. 탈중앙화. 이게 뭐냐 그러면은 금융에 보면 DeFi라고 많이 들어요. DeFi라는 게 Decentralized Finance라는 건데 우리가 아는 화폐는 중앙은행이 고유한 권한이 있죠. 발행을 하고 권한이 있는 건데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같은 거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디센트럴라이즈 됐다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DPP는 여기 보면 레지스트리가 있는 거예요. 전화번호부처럼 우리가 등록하는 DPP가 여기 등록되는 사실은 데이터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별도의 저장소에 저장이 돼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입니다. 예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제가 여기 자료 밑에 제가 출처는 거의 다 적어놨기 때문에 이 출처를 보면은 저는 거의 다 가져와서 한 건데 이건 이제 실제 여기 이제 우리 IT 하시는 분들 아시면 뭐 XML 구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실제 DPP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고 아이디가 이렇게 되고 듀어러빌리티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고 뭐 LCA 같은 경우도 카본 풋프린트가 여기 3.2kg CO2 이퀴벌런트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이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 DPP의 콘텐츠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고 데이터 교환이 될 때도 이런 형태로 교환이 되게 물론 이게 확정이 아닌 거죠.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든 거니까 이렇게 되고 있고 이 타임라인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섬유나 철강 같은 경우는 아까 델리게이티드 액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섬유나 철강 같은 경우는 2026년 1월과 4월까지 위임 법안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1년 있으면 나오는 거고 실제 시행은 27년부터 시행이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페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서페스라고 유럽에서 서파스라고 그러는데 영국식으로 이게 뭐냐면 아까 법을 만드는 제일 위원회 EC에서 사실 EC에서 지원한 EC에서 펀딩 받은 이니셔티브가 서파스라고 하는 건데 얘들이 뭘 했냐 그러면 DPP 표준화를 위해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한 거죠. 18개월 동안 작업을 해가지고 금년 3월 달에 완료를 하고 페이즈 2, 서파스 2로 넘어갔는데 얘들이 하는 세 개의 업종이 뭐냐면 배터리, 섬유, 전자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여기 웹사이트가 다 나와 있죠. 결과물이 시스템 아키텍처, 시스템 로드맵, 프로토타입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 다큐멘트가 15개 정도 되고요. 이거 합치면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저도 다 읽어본 건 아닌데 사실은 우리가 이걸 다 공부를 해야지 이제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도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DPP 데이터 공급자가 있고 데이터 사용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 말한 제조자는 DPP, 그러니까 DPP 실제 컨텐츠를 제공해야 되는 애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수리하거나 얘를 재활용하거나 얘를 뭐 이렇게 리퍼비싱 한다 그러면은 그 DPP 정보를 읽어가지고 내가 가공을 하면 그걸 다시 업데이트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업데이트 하는, 그러니까 사용자도 있고 공급자도 있고 사실은 요 제3의 생태계를 지원하는 참여자 어떤 애냐면 서비스 제공자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 사스, DPP를 사스로 서비스하는 이런 애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태계가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그냥 DPP를 만드는 건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이 전체 생태계가 돌아가는 거는 생각보다 엄청 복잡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스템 아키텍처 예시인데요. 예, 아까 여기 뭐 레지스트리가 있고, 그러니까 얘가 Responsible Economic Operator라는 애, 레어라는 애가 실제로 컨텐츠를 제공해야 되는 애인 거죠. 얘가 이 프로젝트 UID를 가지고서 컨텐츠 주면 이 아까 말한 디센트럴라이즈드 데이터 리포지터리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거고, 이렇게 요 자료에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배터리는요, 배터리는 이 배터리 레귤레이션 그래가지고 이게 레귤레이션이 같은 동급이잖아요. 그죠? 동급은 23년도 8월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ESPR과 ESPR과 별도로 배터리는 이미 이런 법이 시행이 됐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27년 2월 18일부터는 이 배터리 그러니까 여기 배터리 패스포트 여기 별도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여기 법령 아티클 77조 78조에 보면은 디지털 배터리 패스포트를 뭐 이렇게 하라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다만 그러면은 DPP하고 이 배터리하고 그러면 상충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를 조문을 읽어보면은 다른 DPP하고 이런 것들하고 호환이 되게끔 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얘기인데, 다만 배터리는 산업 특성상 조금 더 앞서가고 있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배터리 그 패스포트의 주체는 누구냐? 배터리를 시장에 출시하고자 하는 모든 이코노믹 오퍼레이터는 배터리 패스포트를 생성해야 되는 책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배터리가 보면은 이런 거죠. 그죠? 여기 마이닝 해가지고 캠이라고 그래서 이게 양극 활물질이라고 하는데 캠을 만들고 배터리를 패킹해가지고 사용하고 리사이클하고 이런 구조인데 각 단계마다 이런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예시인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배터리 패스포트가 보면 아이디가 있고 모델 넘버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시그너처죠. 생산 과정에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시그너처가 올 수가 있는 거고, 여기 카본 풋프린트가 이제 그 로머테리얼을 원료를 추출하는데 65%가 이용되었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니켈, 코발트, 리튬 같은 경우에 재활용을 몇 퍼센트 했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는 이게 이제 그 배터리 패스포트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전화를 해서 여러 개 탭이 있는데 퍼포먼스, 컴플라이언스 해가지고 탭을 누르면은 데이터가 나오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차피 XML 구조기 때문에 XML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는 건 사실 IT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하느냐, 이쁘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넣고 이걸 어떻게 가공하고 관리하고 데이터를 교환하고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섬유가 재밌는데 섬유는 이제 그러니까 아까 그 설파스 말고 그죠, 별도의 이런 이니셔티브가 있는데 섬유 같은 경우는 트레이스 포 밸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쪽은 좀 약한데 무슨 마리에코, 카팔 이런 데가 있다고 하래요. 패션 브랜드. 저는 평생에 옷을 제가 돈을 주고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브랜드를 정말 모르는데, 그 섬유가 저는 사실은 이쪽은 정말 생각 안 했는데 보니까 섬유가 2000년부터 2015년 동안 섬유 생산이 2배가 증가를 했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65%가 네, 5분 남았다고 하네요. 다 끝나가.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했는데 얘들은 이런 별도 이니셔티브가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걸 한 거죠. 이런 표준 양식을 만드는 겁니다. 9개 카테고리 돼가지고 이런 정보를 우리가 이건 업종마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했고 뭐 예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있고 여기 아까 그 카팔 저는 카팔 잘 모르지만 카팔에 가니까 요 바지에 대한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 이런 것들이 일종의 DPP, 그러니까 DPP 최종 파이널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아직 뭐 정해진 게 없으니까 얘들이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전자제품은 이게 이제 우리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 많이 하는 우리가 이게 AAS 개념이거든요. 이게 컨트롤 캐비넷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자부품을 사다가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동하는 게 아니고 전자부품을 따다닥 붙여놓고서 이 전체 캐비넷에 대한 그 카본 풋프린트를 어떻게 부품부터가 쫙 자동으로 계산하게 만들어 놓은 이런 쇼케이스인데 여기 보면 AS라는 개념이 들어가고요. 뭐 재밌는 게 애들이 다섯 명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어나님이니 뭐 이사벨이 이런 애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권한에 따라서 막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나사부터 나사 컴포넌트 부품 가면서 이 카본 탄소 발자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계산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잔뜩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일단은 사실 정부나 유관기관에서는 이게 아까 글로벌들은 엄청나게 이렇게 보면은 막 뭘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열심히 따라가야 되거든요. 따라가려면은 국제 협력도 잘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을 많이 주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지갑은 열고 입은 닫아야 되는 거죠. 지갑은 열고 입도 열면은 피곤하니까 사실은 지원은 열심히 해야 돼. 간섭은 좀 최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하면 nothing.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왜? 최근에 뭐 우리 작가님 그 노벨상도 받았지만 나라에서 가만히 냅두니까 상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제일 두려운 게 어설프게 뭐 KDPP 한다고도 그럴까 봐서 정말 두려운데 제발 그런 거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중요한 게 업종별 연합회거든요. 이게 업종별 연합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업종별로 결국은 이게 워낙에 인더스트리가 다르기 때문에 업종별로 시범 사업도 하고 유스 케이스도 만들고 표준화도 하고 글로벌 이니셔티브 하고 협력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아까 패션 인더스트리 이게 공급망 뭐 네트워크 예시인데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패션이 엄청 복잡하잖아요. 원단부터 해가지고 무슨 양부터 가야 돼. 양도 있고 뭐 이게 해가지고 무슨 염색도 있고 이게 엄청나게 복잡한 거예요. 이 모든 인더스트리를 아우르는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어려운 건데 사실은 이게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솔루션 만드는 건 너무 쉬운데 이게 실제로 오퍼레이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 업종별 연합회 컬래버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맹점이 하나 있죠. 왜? 이게 업종별 연합이라고 하는 게 사실 경쟁사니까 저는 컬래버레이션이 정말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왜? 공동의 적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 EU 글로벌 규제에 맞서기 위해서는 뭉치지 않고서 힘들다는 얘기죠. 개별 기업은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냥 둘 중 하나인 거죠. 그냥 무시하는 데가 있고 엄청 무서워하는 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DPP 해당이 되냐 안 되냐부터 해가지고 그죠? 유럽으로 가냐 안 가냐. 우리는 안 가지만 우리 고객사가 가냐 안 가냐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은 여기 이제 제가 얘인데요. DPP를 결국은 생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생성을 해야 되는데 DPP를 생성하는 툴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쉽기 때문에 금방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누구나 많이 생길 건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사람이 할 수가 없으니 자동으로 생성을 해야 될 건데 자동으로 생성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데이터가 관리가 안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무슨 아무리 솔루션이 들어가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PILM, PLM, ERP 막 만드는데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제품에 대한 어떤 그런 사실 많이 있어요. 그죠? 뭐 품질 정보부터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되게 힘들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인벤토리라고 말씀드리는데 왜 이게 되게 쉬운 말 같은데 생각보다 인벤토리가 저는 안 돼 있다고 보거든요. 제품도 인벤토리 되어 있어야 되고 공급망도 인벤토리 되어 있어야 되고 아까 화학물질 같은 경우도 기본은 뭐냐 인벤토리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게 유해물질이 있고 등록돼서 뭔지를 알아야지만 뭘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기업들은 인벤토리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된다. 뭐냐면 지피지기죠. 지피지기. DPP를 알고 나를 알면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려우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또 성심껏 가가지고 또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